책은 164페이지, 그 다음에 기본서류는 59페이지 가시면 시장론이 나옵니다. 제3편 시장론. 그래서 시험 문제는 4개 정도 나올 거고요. 계산 문제 무조건 하나 나오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일리와 허프의 계산 문제는 시간이 없으면 뭐 못 풀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틀린다고 가정한다면 세 문제는 맞아야 될 부분이고, 시장론은 2개 파트로 나눠져요. 제1절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제2절 입지 및 공간 구조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제일 먼저 뭐 부동산 시장의 기능, 아니 부동산 시장의 특성, 기능 이런 것들 물어봐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우리 기본서류는 169페이지 나오나요? 169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3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쭉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굳이 내용 다 안 읽어보시더라도 제목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시험 문제 묻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약집에는 60페이지에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뭐 시장은 전국 단위 시장이 없고 국지적으로 형성된다. 그 다음에 거래 정보가 시장에서 공개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품이 표준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시장도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 다음에 아까 뭐 거미집 이론 할 때도 했던 것처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화들,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매매 기간이 매우 길다. 그 다음에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정부가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훨씬 적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틀린다. 그냥 한글이 서투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물어보면 틀릴 일 거의 없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누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생겨요. 부동산의 특성.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나와 있던 시장이 국지적으로 형성된다라는 건 누구의 파생 특성을 설명하면서 부동성의 파생 특성을 설명하면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으로 형성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형성되는 건 부동산의 부중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부동산의 특성을 같이 연결하시는 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요약집 60페이지 그 표니까, 그 요약집 60페이지는 표만 뭐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죠. 예, 이해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묻는 거고, 이거 물을 때 이제 같이 곁들여서 묻는 게 부동산 시장의 기능도 가끔 묻는다고 그랬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 시장의 기능 5가지 설명한 거 있어요. 첫 번째,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 과정에서 물건의 교환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가격에 따라서 양과 질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 5가지가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죠. 그리고 그런 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면 좋은데 그런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두고 정책론에 가면 뭐라 부르는 거예요?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어서 시험 문제는 하나 정도는 꼭 묻습니다. 작년 시험에도 이걸 물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기능, 뭐 대단하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요약집에 있는 것만 잘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장 쪽에서 배우실 두 번째 내용은 주택의 여가현상이라는 거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 나옵니다.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서 이거 뭐 매년 얘랑 같이 물어볼 정도는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시험에 물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는 특이하게도 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요 효율적 시장 얘기를 합쳐서 한 문제로 구성해서 시험을 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문제 정도는 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 및 공간 구조로는 그냥 입지론이라고 하는 이론하고, 두 번째 뭐 적지론, 아니 죄송합니다. 그다음 지대론이라고 하는 이론하고,
그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론을 공부하시는 거죠, 뭘.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실 건 어떤 학자의 어떤 이론,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그 다음에 뭐 리카르도의 차익지 대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자가 주장한 이론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 문제 묻고, 한 문제 정도는 꼭 계산 문제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지론에서 레일리와 허프와 관련된 계산 문제는 무조건 하나 출제된다 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대론이나 도시 내부 구조론도 뭐 이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내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은 기본적으로 두세 문제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입지론에서도 하나, 지대론에서도 하나, 도시 내부 구조론에서도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부동산 시장 쪽보다는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다는 못 볼 테고, 이 입지론에서 계산 문제 하는 거 관련돼서 상업 입지론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살펴봤으니까 주택의 여가 현상부터 보시면 되죠, 뭐. 그래서 주택의 여가 현상은 기본서로는 177페이지 나와 있고, 요약집으로는 67페이지 나와 있어요. 기본서로는 177, 요약집으로는 67. 그래서 공부하실 건 세 가지. 첫 번째 개념 아시라고 그랬고, 두 번째 주택이 하향료가 되는 과정, 하향료가 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가 여가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결과.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서 177페이지 나와 있는 여가 현상이라는 거의 개념은, 여가 현상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주택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라는 거 하고 저가주택이라는 거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가주택은 이 사람들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고, 저가주택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고 했죠. 근데 이 두 가지 집 사이에서, 이 두 가지 주택 사이에서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하나는 주택의 질적 변화가 발생을 하고, 또는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구의 이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고가주택이었던 게 뭐로 바뀌기도 하고, 저가주택으로 바뀌기도 하고, 저가주택이었던 게 고가주택으로 바뀌기도 하는 현상,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주택의 여가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택의 여가현상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그 집에 살던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주택이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의 여가현상을 설명하려면 그 개념이 꼭 두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는 현상을 하향여가라고 부르는 거고, 반대로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는 현상을 상향여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개념에서 시험을 물어본다는 건 결국 뭘 물어보는 거구나. 개념에서 묻는 건 이 하향여가라는 현상과 상향여가라는 현상을 구별해 보세요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럼 이 하향여가라는 건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가 뭐로 바뀐 거다?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뀐 현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바뀐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주택의 질적 변화와 그 집에 살던 사람의 이동. 그럼 여기서는 고가주택이라는 건 아무래도 그 동네에서 지은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고소득층 이사를 가겠죠. 새 집일 거예요, 새 집. 근데 그 집이 어떤 질적 변화를 겪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는 거예요, 노후화. 오래되는 겁니다, 오래. 그럼 집값은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살던 고소득층은 집값 떨어지니까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이 빈집은 전에 살던 사람보다는 누가 들어와서 저소득층이 이사를 와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동네 여기 어디예요? 저쪽에 무슨 동네지? 쌍용동 말고 저 불당동? 다 아파트 새로 지었잖아요. 그럼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천안에서
돈 좀 있는 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그 동네가 뭐요? 그냥 고가주택 지역이에요. 근데 그게 한 30년쯤 지났어. 그럼 그 동네에 사는 분은 아직도 제일 부자들이 그 동네 사는 거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이사 가버렸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가 이사 와 살고 있는 거예요? 전에 살던 사람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집은 더 이상 고소득층이 사는 고가주택이 아니라 누가 새로 이사 왔으니까 저소득층이 새로 이사 왔으니까 저가주택으로 변한 거죠. 이런 현상을 하향여가라 부릅니다. 그럼 이런 하향여가가 생기는 이유는 집이 노후가 되니까 돈을 들여서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 비용을 지출했는데 집값이 올라 안 올라? 안 오르는 거예요. 왜?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분보다 더 커지면 집의 수선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럼 계속 집값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하향여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가주택을 공급할 때는 물론 평형이 작은 소형 주택을 새로 지어줘도 되겠죠.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오래된 집이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공급되니까 저소득층한테 공급되니까 지금 얘기한 하향여가를 통해서도 저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 가지 기억나시면 되고 상향여가라고 하는 건 뭐로 바뀌는 거다?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논리대로라면 이 저가주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매우 노후화가 심한 오래된 주택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집에 갑자기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산대요. 근데 그냥 들어오진 않겠죠. 어떻게?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집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고친 거예요, 고친 거. 그러면 재건축하면서 집값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전에 살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 비싼 집을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해? 다른 데로 이사 가버리고 그 빈집을 누가 들어와서 채운다? 전에 살던 사람보다는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되면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의 구성원이 바뀌잖아요. 더 어떤 사람들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그래서 이 집은 더 이상 저소득층이 사는 오래된 집이 아니라 누가 새로 입주한 고소득층이 새로 입주한 새 집이 된 거죠. 그런 현상을 상향여가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상향여가가 나타난 이유는 재건축을 하느라고 돈을 좀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집값이 엄청 오르는 거죠. 그래서 수선비용보다 가치상승분이 더 클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 새로 지어야죠. 신축해야 돼요. 신축. 그럼 시험 문제 뭐 낸다고요? 이 두 개 어떻게 하세요? 구별하세요. 구별. 비교하세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면 하향여가,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면 상향여가 이것만 외우시면 분명히 한번 헷갈릴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헷갈리시면 무조건 뭘 찾아봐라.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전에 살던 사람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이사 왔다라고 돼 있으면 하향여가인 거고,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전에 살던 사람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사 왔다 그러면 상향여가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구별하라는 거 생각보다 많이 물었어요. 하향여가, 상향여가 구별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상향여가가 일어나는 과정은 주택이 재건축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걸 배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뭘 묻는 거예요? 하향여가 되는 과정을 물어요. 하향여가의 과정. 그러면 하향여가 과정을 설명하려면 주택이 뭐함으로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고 또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의 효과를 분석하는 거죠. 그럼 어때? 우리가 항상 경제 효과를 분석할 때는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특히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설명할 때 신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가지고 나눴던 단기와 장기로 나눠 갖고 효과를 분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향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저가주택 시장에서 단기에는 무슨 일이 생기고 장기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마찬가지로 고가주택 시장에서 단기에는 무슨 일이 생기고 장기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요 얘기가 우리 책으로는 177페이지 양거리 2번의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이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저가주택 시장과 한 페이지 넘겨서 동그라미 3번 고가주택 시장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하향요가는 어떨 때 발생하느냐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향요가 발생하는 건 아무 때나 막 발생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유에선가 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이유라는 건 우리가 배웠던 수요, 주택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저소득층들의 소득이 어떻게 되거나 늘어나거나 또는 저소득층, 이 집에 살아야 될 저소득층의 수가, 인구수가 늘어났거나 또는 정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했거나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될 때 늘어날 때 하향여가가 시작된다가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잘못 내갖고 정답 없음 처리됐는 적도 있었는데도 또 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향여가는 어떨 때 시작된다? 무슨 이유에선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그러면 수요는 늘어났지만 단기는 뭐가 움직이질 못한다? 공급이 못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할 테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가주택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럼 가격이 비싸진 만큼 공급자들은 그로부터 얻는 이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얻는다?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는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단기 효과죠. 그래서 뭐 단기 효과는 항상 똑같으니까 공식으로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공급자가 얻는 이윤이 많아지면 장기가 되면 모두 늘어난다는 거예요. 공급도 늘죠, 뭘. 가격 올랐으니까 공급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나야죠. 근데 여기서 공급이 늘어나는 이 주택은 무슨 주택이기 때문에? 저가주택이기 때문에 저가주택의 공급은 물론 신축해도 되지만 뭘 통해서도 늘어난다? 하향여가를 통해서도 늘어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이 늘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동네마다 이 동네는 똑같은 20평대 아파트인데 2억 하는 동네가 있고 똑같은 20평대 아파트인데 1억 5천 하는 아파트 동네가 또 있을 테고 똑같은 20평대 아파트인데 1억 하는 동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무슨 주택? 고가주택. 왜?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을 비교하면 얘가 얘보다는 무슨 주택? 고가주택. 그럼 얘는 저가주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동네에서 요 동네 살던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늘었어요. 또는 이 동네로 인구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또는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보조금 줬어요, 보조금.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구나? 늘어나겠죠? 그럼 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억 9천까지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집 구해 못 구해? 못 구하잖아요. 왜? 양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만 늘었으니까. 그럼 어차피 이 가격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럼 여기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리로 이사 가버려. 그럼 요만큼은 여기 살던 사람이 이사 가서 생긴 거잖아요. 그럼 요 동네 새로 들어간 사람은 여기에 살던 원래 주민들보다는 원래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향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가 현상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 집이 이리로 온다고. 집이 무슨 두 발 달렸나? 어떻게 와? 누가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새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요 집보다는 저가주택이었던 게 된 거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로 이사 가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이사 가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진 만큼 이사를 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에헤이. 다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인생 헛산 거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못 해? 자, 이 동네에서 아파트 제일 비싼 동네 어디요? 응? 천안 분들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아파트 값 제일 비싼 동네 어디요? 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제일 비쌀 거 아니야. 자기 사는 동네 불러주면 돼요. 어디에요, 어디? 예? 예? 불당? 이 동네보다 아파트 조금 싼 데가 어디에요? 예? 쌍용동? 제일 못 사는 동네가 어디요? 혹시 다가동 사는 분이세요? 천안 아는 동네가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라고 그려. 죄송합니다. 여기 사는 분은 실제로는 더 비쌀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고 쳐.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은 여기 사는 분들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좀 싼 집에 살고 있다는 거는. 아, 이게 가격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내서 그래? 그럼 여기는 5억 한다고 그래요. 여기는 2억밖에 안 한다고 쳐. 여기는 1억이요. 그러면 여기 사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소득 수준이 어때요? 낮은 분들이죠. 그럼 이게 무슨 주택이라는 거예요? 저가주택. 이거는 고가주택. 근데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의 뭐가 늘은 거예요? 소득이 늘었어. 또는 이 동네로의 인구 유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났어요. 보통은 그런 일 때문에 생겼죠.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이 집에, 이 동네에 있던 아파트 개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그러면 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이 동네에 있는 제일 싼 아파트 가격이랑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비슷해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집을 구해 못 구해? 못 구하니까 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동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새로 이사 온 거예요? 자기 동네 수준과 안 맞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이사 온 거잖아. 이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 해. 서울 시내에는 강남에 있는 그 뭐야 공공주택 있잖아요. 그래서 얘 메이커가 휴먼시아 이런 아파트가 있어. 근데 얘 분양가가 7억이요. 공공 아파트인데 보통 아파트는 15억이요. 그럼 이 사람들 보기에 얘는 뭐요? 그지요, 그지.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휴먼시아 그지 이렇게 부른대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장난 아니야 이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항상.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뉴스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했어. 이거 아파트 명 지워달라고. 왜? 애들 상처받는다고. 학교 가면 놀린대잖아요. 얘 그지야, LH 그지야 이런 데잖아. 큰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동네가 그래서 문제야. 그럽니다. 그러면 아니 논점이 그게 아니야 지금. 논점이 그지가 논점이 아니여. 그러면 지금 요로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요 지역에서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향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향료가 생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결국 여기에 새 집이 들어선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요 중에 일부에 누가 들어가서 산 거예요? 저소득층이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하향료가라고. 그럼 일로 이사 가는 사람 수는 얼마만큼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만큼이 그대로 이사를 가겠죠. 그러면 수요가 늘은 만큼 공급량이 늘었으니까 올랐던 가격은 다시 원래 균형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원래 균형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대신 뭐의 양만 늘어났다? 저소득층이 사는 저가주택의 양만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이걸 책에다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별것도 아닌 얘기를 시험 문제만 내면 어려워한다니까. 그러면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생겨요?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이 시장에서는. 이 북당동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던 아파트의 개수가 그만큼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왜? 다른 동 이질적인 사람들이 이사를 왔잖아요. 새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봐서는 뭐예요? 그만큼 주택의 양이 줄은 거예요. 자기네들 살던 주택 양이. 그러니까 뭘 통해서? 하향료가를 통해서 고가주택 중에 일부가 저가주택으로 넘어갔으니까 이 하향료가 된 만큼 고가주택의 공급은 어떻게 된 거다? 감소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울 때 공급이 감소해도 뭐가 생긴다? 초과 수요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가주택 가격은 올라가. 그럼 이 동네 아파트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얘가 올라갔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자들은 그만큼 얻는 이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단기효과 똑같아요, 항상. 다만 똑같이 초과 수요가 발생했는데 그 초과 수요가 발생한 이유가 서로 다르죠. 얘는 무슨 이유에선가 저가주택 수요가 늘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고, 얘는 뭘 시켜줬기 때문에 하향여가가 됐기 때문에 뭐가 줄어서 공급이 줄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고. 조라도 조용히 조세요. 왜 사고를 쳐? 그러면 이윤이 많아지고 가격이 높아진 만큼 장기적으로는 이 고가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겠구나? 늘어나겠죠. 왜냐면 여기 집값 올라가면 아파트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도 아파트 계속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통해서? 고가주택 공급은 항상 뭘 통해서?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신축을 할 때는 무조건 뭘 따져야 된다? 비용 따져요, 비용. 그럼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
지난주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설명드릴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는 뭘 기억하시라? 공부할 거. 결정요인 7가지 외우시라고 했죠. 요약집 49페이지를 가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7가지 요인이 있어. 그래서 그거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가격이 올라서 뭐가 늘어날 때, 공급량이 늘어날 때, 그 중에 첫 번째 게 뭐였어요?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 늘어날수록 생산하는 비용도 어떻게 된다면? 증가한다면, 공급은 많이 는다, 적게 는다? 적게 는다. 그래서 뭐다? 비탄력적이다. 그런 산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리는데 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 늘어나는 산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비용 증가 산업이라 불러요. 우리가 배운 얘기예요, 이건. 두 번째는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인데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애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비용 일정 산업 또는 비용 불변 산업이라 부르는 거고. 세 번째,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생산하는 비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형태는 이와 같이 몇 가지로 나눠진다?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생산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비용을 둘로 나눠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 증가 산업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뭘 해서 새로 아파트를 지어갖고 공급량을 늘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공급량은 많이 는다, 적게 는다? 적게 늘어요. 누구보다 적게 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급이 줄어들었던 양. 왜 공급이 줄었어요? 하향료가 됐잖아, 하향료가. 그래서 하향료가 돼서 공급이 줄어들었던 양만큼 충분히 다 집을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축되는 양이 누구랑 비교했을 때 하향료가 돼서 공급이 줄어드는 양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적다는 거예요? 신축되는 양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향료가 된 만큼을 다 집을 지어준다, 못 지어준다? 못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고가주택의 양. 하향료가 되기 전에는 이만큼이었죠. 근데 이만큼이 하향료가 됐어요. 근데 그만큼을 다 지어줘, 못 지어줘? 못 지어줘. 그럼 고가주택 양은 전에보다 어떻게 되겠네? 당연히 줄어들겠지. 고가주택 가격은 아직도 초과 수요 상태잖아요. 공급이 계속 부족한 상태 아니야. 그럼 가격은 원래보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하향료가 되기 전보다. 이거 물어봅니다. 그럼 비용 불변 산업은 뭐예요? 비용 불변 산업은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을 늘리는데 비용의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이때 신축되는 양이 누구만큼 충분히 신축될 수 있다. 하향료가 된 만큼을 충분히 다 신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되는 양이 누구랑 똑같다? 하향료를 통해서 공급이 줄어든 양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가주택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가주택의 양은 줄었던 만큼 늘었잖아요. 그러면 하향료가 되기 전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 다음 고가주택 가격도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랐던 만큼 다시 공급이 늘었으니까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 낼 만한 건 이 두 개가 차이 나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물어보면 틀린 부분 대부분일걸. 그래서 이걸 물어요. 그래서 옛날에 좀 시험 문제 어렵게 낼 때는 이걸 물은 거고, 옛날 스타일 문제.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문제는 뭐예요? 이런 거 묻고. 하향료가 어떨 때 시작되는가. 그 옛날 문제가 요즘 나오는 문제보다 훨씬 어렵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됐고, 요즘에는 여과현상이라는 게 왜 발생하는가 이런 거 갖고 묻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책에 177페이지에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단기균형과 장기균형이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걸 그래프로 설명해 놨잖아요. 그럼 그 그래프 중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누구만 움직였다? 지금 움직인 게 무슨 곡선만 움직였어요? 수요 곡선만 움직였잖아요. 그럼 수요만 움직인 게 무슨 균형? 단기. 그럼 왼쪽에 있는 건 단기균형을 나타낸 거예요.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단기 효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누가 움직였어요, 지금? 공곡선이 움직였잖아요, 공곡선. 그러니까 얘는 장기균형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그래프 보고 이해를 하시든,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하시든, 아니면 이걸 보고 이해하시든, 어쨌든 이해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그 밑에 고가주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균형과 장기균형으로 나눠 설명해 놨죠. 그럼 그 내용만 딱 정리해 놓은 게 이 내용이고. 그래서 장기균형에서는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뭘 따졌다?
비용. 그래서 비용 불변일 때와 비용 증가할 때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그래프에서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3개 있잖아요. 그럼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공곡선이 어디로 갔어요? 좌측으로 갔지. 언제부터 그렇게 배웠어? 곡선은 언제부터 위로 간 거야? 곡선은 어디로 갔어요? 좌측 갑니다. 좌측. 아니면 어디? 우측. 지난주에 특강 들은 거 아니에요? 곡선은 항상 어디로 간다? 우측 아니면 좌측. 특강 안 들으셔서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면 공급곡선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좌측 갔어요. 좌측.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된 거다? 감소했어요. 그럼 공급이 감소해서 나타나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균형.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왼쪽으로 갔던 공급곡선이 다시 어디로 오고 있어요? 우측으로 오고 있죠. 우측. 아래로 안 내려가는 것만 해도 어디요? 네. 우측으로 가고 있어요. 우측. 그 우측. 그럼 이거는 절대 이제 그다음부터 위아래라고 안 하시겠죠. 이분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겠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 건 어떤 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장기균형. 근데 장기균형 그래프가 2개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공급이 줄어들었던 만큼을 다 신축한 경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오른쪽 위가 무슨 그래프예요? 장기균형 중에서 비용 불변 또는 비용 일정 산업을 나타내는 거고 밑에 있는 건 줄어들었던 만큼이 다 늘질 못했죠. 그래서 그래프가 오다가 중간에 점점점점으로 돼 있는 HS2-로 거기서 멈췄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신축되는 양이 공급이 늘어나는 양이 하향료가 되는 양보다 어때서? 적어서. 그럼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뭘 나타내는 거다? 비용 증가 산업을 나타냅니다. 그럼 비용 불변 산업일 때는 수요가 공급이 줄었던 만큼 공급도 늘었으니까 원래 있던 균형으로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균형과 비교했을 때 변함이 없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공급이 줄은 만큼을 다 늘리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균형보다 공급량은 어떻게 됐고? 감소. 가격은 올랐죠. 잘 안 물어. 그냥. 잘 안 물어. 왜? 다 못 알아듣는 거 아는데 뭘. 그래서 잘 안 묻습니다. 안 물어요. 5월 29일 날 모의고사 보죠? 28일 날 봐요? 29일 날 봐요? 29일 날 봐요? 네. 촬영 중이라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 여과인성 때문에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답은 아니요. 이게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왔다는 얘기죠. 뭐 나왔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시니 뭐 힌트를 드릴 수가 없어. 179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3번에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이라는 거 나와 있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80페이지에 불량주택의 문제와 여가작용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여가인생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주거분리라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또 뭐가 발생한다? 불량주택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죠. 그럼 주거분리에서는 공부하실 게 첫 번째, 주거분리라는 걸 설명할 때 첫 번째, 이게 개념은 아셔야 돼요. 개념. 그럼 주거분리라는 건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는 현상? 분리되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분리되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도시화가 심하게 일어날수록 한 도시 안에서 고소득층들 살고 있는 동네랑 저소득층 사는 동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달라진다. 한 군데 섞여 사는 게 아니고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시험 문제 묻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개념하고 구별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부동산 이용 쪽에 가시면 직주분리라는 현상이 생겨요. 직주분리. 그럼 이건 이름 그대로 직장은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지는 외곽으로 두고 있는 현상을 직주분리라 부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나는 회사가 강남에 있는데 강남 집값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뭐 경기도나 아니면 뭐 요즘에 교통이 편리하니까 뭐 천안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뭐라 한다? 직주분리. 그러면 이거랑 이름은 비슷하지만 개념이 사뭇 다르죠?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이런 주거분리가 생기는 이유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누구 때문이다? 주택의 여과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문제 물을 수 있는 거고, 불량주택의 문제는
얘기한 하향여과라는 건 새 집이 지어졌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오래되면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바뀌면서 저가주택으로 변해간다는 현상이죠. 근데 이 주택의 수명이 뭐 한 30년에서 50년쯤 되니까 그 사이에 이런 주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교체는 딱 한 번 일어날 거다? 어림도 없죠. 계속 주인이 바뀔 거예요. 새 집 지었을 때랑 뭐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사이에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겠죠. 그럼 그 여러 차례 바뀌면서 계속 뭐가 반복되겠어요? 하향여가 반복되죠. 그럼 이런 하향여가가 반복되다 보면 주택이 그 동네에서 제일 노후화된, 그래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주택을 뭐라는 거예요? 불량주택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런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택의 여과현상, 그 중에 특히 누구 때문에? 노후화 때문에 발생하는 하향여과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량주택이 생긴 건 시장이, 주택시장에서 시장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5가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 다음에 재화를 교환하고, 가격을 만들고, 양과 질을 조절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한 시장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주택이라고 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시장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런 불량주택이 생겼다는 건 시장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해서 생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과현상은 표현이 뭐 고가주택이다, 저가주택이다, 고소득층, 저소득층 이런 말을 써서 그렇지 현실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은 이 동네에서 제일 새집 가서 살고 있는 거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보다 더 오래된 집, 더 오래된 집, 더 오래된 집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과현상이라는 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주택이라고 하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량주택이 생기는 건 시장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 못해서가 아니라 달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개념 정리했던 것 중에 시장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을 뭐라 불렀어요? 시장 실패라 부른다 그랬지. 그러면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건 시장 실패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시험에 내는 건 하향여과, 상향여과 구별하세요. 하향여과는 어떨 때 시작되나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결과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시험에 내고 있는 게 주택의 여과현상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푸시면 되죠. 뭐. 공부할 거 딸랑 3가지. 그 다음에는 우리 책 181페이지. 181페이지. 의학집으로는 앞에 있나? 62페이지를 가시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 이론. 얘는 효율성에 대한 얘기인데, 효율성. 근데 우리가 배우는 효율성은 2가지. 첫 번째,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 2가지를 굳이 구별하면 시장의 효율성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와 관련된 효율성을 다루는 거고, 여기서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거의 개념이 자원이 시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당된 상태를 말해요.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건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된 상태. 그래서 얘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당돼야 되는 자원 배분과 관련된 효율성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시장의 효율성은 개념부터 시장의 효율성이란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가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 역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정보가 공개가 됐을 때 이 정보가 얼마나 신속하게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효율성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이 동네 부동산 가격이 들쭉날쭉한다. 그러면 얘는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고, 이런 정보가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이 높은 시장을 두고 효율적 시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이 될 때 이 정보가 공개되는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이걸 두고 뭐라 부른다? 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을 물었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래서 개념은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이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 가치에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정보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눠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부동산 가치에 즉시 반영되고 있는 정보들에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중에는 과거로부터 쭉 그래왔었던 추세적 정보도 있고, 또 현재 오늘 아침에 새롭고 공표된 정보도 있고,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앞으로 알게 될 내부적인 정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과거의 정보나 현재 정보는 이미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가 된 정보입니다. 그럼 공개가 됐으니까 이 두 가지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분석. 그래서 과거의 추세적 정보만을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 부르는 거고,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를 포함해서 공개된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하는 걸 두고 기본적 분석이라 부릅니다. 근데 미래 내부 정보는 아직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고 싶어도 별도의 분석 방법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분류해드린 이유가 뭘 공부하자고? 효율적 시장의 종류. 그럼 효율적 시장의 종류 중에는 이 정보 중에 어떤 정보까지가 반영됐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과거의 정보까지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는 효율적 시장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 모두 다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는 효율적 시장도 있고, 또 미래 내부 정보까지 모두 다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는 효율적 시장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의 종류는 필연적으로 몇 개다? 3개라는 얘기, 3개. 그럼 시험 문제에서 뭐 묻는다? 이 효율적 시장의 3가지 종류를 구별하는 거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효율적 시장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구나? 3가지 있다는 거예요, 3가지.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그 3가지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묻는데, 물어보는 게 개념은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맞추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뭘 내냐면, 이 효율적 시장에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익을 얻는가 못 얻는가. 그래서 우리 책에도 요약집뿐만 아니라 기본서에도 결국 정리되어 있는 표들이 있는데, 그 표는 기본서로는 184페이지 있고 요약집으로는 62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 표들은 결국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초과이익을 얻느냐 못 얻느냐. 문제 논점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뭐다? 개념이 아니라 초과이익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표를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정 이해가 안 되시면. 그래서 요 표에서 여기에는 효율적 시장의 종류를 설명한 거고, 그 효율적 시장마다 정보를 분석하니까 그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인 거고, 그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반영되는 정보가 과거의 추세적 정보일 수도 있고, 현재 공표된 정보일 수도 있고, 미래의 내부적인 정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표를 보고 개념 찾는 방법입니다. 개념. 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찾고 싶을 때는 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원래 시장에 있던 참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의 참여자가 기술적 분석은 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했다는 얘기는 3가지 정보 중에 어떤 정보만? 과거의 추세적 정보까지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3가지 정보 중에 가장 적은 정보를 반영하니까 효율성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걸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표를 통째로 외웠다 치고 이걸 통해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설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란 시장의 참여자가 무슨 분석을 통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과거 정보까지는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는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뭘 갖고? 정보를 갖고. 그러면 그 정보 중에 똑같이 이 투자자도 기술적 분석만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과거 정보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과거 정보로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나 시장에 있는 정보가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남들보다 특별한 이윤을 얻지는 못하고, 특별한 이윤을 얻지 못하고 정상적인 이윤만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잖아요. 누구? 현재나 미래 정보. 그럼 이런 정보를 이용한다면 뭐 얻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다? 이게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시험 문제 내는 패턴은 딱 정해져 있어요. 시험 문제는 항상 이러한 효율적 시장에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했을 때 초과이윤을 얻는지 못 얻는지 이거 시험 문제 묻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만 잘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OX? O. 어떻게 찾으시면 돼? 약성 효율적 시장이니까 2줄. 그 다음 무슨 정보 알았다고 그랬어요? 현재 정보 알았다며. 과거 정보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 현재 정보를 잘 분석했다고 그랬지. 그럼 현재 정보를 잘 분석했으니까 이 정보 알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얻어? 초과이윤 얻는다고.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마요. 문제에 있는 그대로 푸시는 거예요.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무슨 정보 알았으니까, 현재 정보 알았으니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물어봐요, 시험 문제. 이해 안 되는 분들 있는 거 아니까 또 한번 해봐요. 시장 참여자들은 무슨 분석까지는 한다? 기본적 분석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어떤 정보까지? 과거나 현재 정보까지는 부동산 가치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보다는 효율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그래서 이걸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뭐예요? 개념은 시장 참여자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공개된 모든 정보를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고 있는 시장인 거죠. 그럼 이건 개념이고 시험 문제 뭐 낸다고요? 이 시장에서 이런 정보를 알았을 때, 즉 과거 정보나 현재 정보만 알았을 때는 둘이 알고 있는 정보가 똑같으니까 무슨 이윤만 얻고? 정상적인 이윤만 얻고. 뭘 알아내야만? 미래 내부 정보까지를 알아내야만 초과이윤도 획득할 수 있는 게 어디다? 이게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출됐었던 지문 그대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OX? 그냥 해봐요. 그러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니까 이 줄이죠. 무슨 분석했대? 그럼 무슨 정보 알았다는 거예요? 과거 정보. 그러면 초과이윤 얻어 못 얻어? 못 얻지.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초과이윤 못 얻는 거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이런 정보를 알아냈을 때 초과이윤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뭐 대단하게 어려워. 정 안 되면 이거 표 외우시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가 별도의 분석 방법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미래를 다 내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다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걸 강성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알아내봤자 그 정보들이 이미 부동산 가치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윤만 획득하고 정상 이윤만 획득하고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인 거죠. 그럼 시험 문제 뭐 낸다고요? 이런 시장에서 이런 정보를 알았을 때 정상 초과이윤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거 물어봅니다. 대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읽어볼수록 헷갈려요. 이거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어떨 때는 뭐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했다고, 어떨 때는 뭐 미래 정보를 알았다 이런 말 하고. 그러니까 더 헷갈리니까 이게 표가 정리가 안 되면 책을 아예 읽지를 마세요. 읽으면 더 헷갈려. 그래서 이 표를 우선적으로 공부하세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이 표 외워갖고 들어가시면 돼, 시험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강성효율적 시장이 되려면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된다? 미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미래. 근데 사람이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건 불가능하니까 현실에는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현실에 존재하는 건 약성이나 중강성까지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 그러면 효율적 시장의 종류는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 표만. 두 번째 이제 할당적 효율성.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된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일단 공부하실 거 개념.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거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일단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모르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이다 그래서 정보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정보를 이용하면,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하면 그로 인해서 뭐도 얻는다? 초과이윤도 얻는다는 거죠. 그럼 이 초과이윤을 두고 정보 가치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내가 남으로부터 1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정보를 알아냈더니 1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 100만 원이 정보 비용인 거고, 그 정보를 이용했더니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100억의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그 100억이 뭐예요? 정보 가치. 그럼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똑같지가 않고 정보 가치가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뭐 돈이든 뭐든 간에 자원을 모든 투자 안에 다 골고루 투자하고 있겠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리가 없죠. 왜? 100만 원만 들이면 부동산에서 얼마의 수익을 얻으면 100억의 수익을 얻으면 뭐 다른 데 투자할 이유가 없죠. 다 어디다 투자해야 돼? 부동산에다가.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된다는 건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정보를 이용해서 얻는 초과이윤, 정보 가치가 어떻게 돼서 같아져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투자안들의 수익이 고만고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뭐라 부른다?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투자안에서도 특별한 수익을 얻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안들이 어디에 투자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돈이 한 군데로 몰리지 않고 어떤 투자안으로부터도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두고 뭐라 한다? 할당적 효율성 또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건 개념이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결론을 물어요. 결론. 할당적 효율성에서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얘기들이 우리 기본서에 184페이지 보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 설명에 놨고, 그 옆에 185페이지부터 동그라미 2번에 불안전 시장과 할당 효율성, 3번에 부동산 시장과 할당 효율성 이렇게 길게 써놨죠.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해하시라고 요약집 63페이지에 표를 하나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럼 그 표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표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결론을 아셔야 돼, 결론. 근데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표를 그려본 거예요. 그럼 그 표가 어떤 걸 뜻하냐면,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완전한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다는 건 이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면 나는 미래 정보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굳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죠. 그럼 정보 비용도 얼마가 되는 거고? 0.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미래 정보까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당연하게도 무슨 시장이에요? 강성효율적 시장이지. 그럼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그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보 가치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얼마로 동일해진다? 0으로 동일해집니다. 그럼 아까 개념 정의를 하기에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아지는 시장을 두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표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럼 결론 첫 번째.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지금 얘기한 효율적 시장의 종류 중에는 어디에 속하고? 당연히 강성효율적 시장에 속할 테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0으로 같아졌으니까 언제나 무슨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겠죠. 이게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모든 정보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없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익도 없으니까 언제나 강성효율적 시장이고 언제나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사람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완전경제 시장이라는 건 현실에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모든 부동산 시장은 다 뭐다? 불완전 시장입니다. 불완전 경제 시장입니다. 그럼 불완전 시장이라는 얘기는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뭘 지불해야 돼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정보 비용이 만약에 100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간 비용이 100원이다. 그러면 이 정보 비용과 정보를 이용해서 얻는 초과이윤인 정보 가치는 언제나 달라지기만 할 거다? 가 아니죠. 정보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정보 비용과 정보를 이용한 초과이윤이 같아질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같아지느냐 달라지느냐는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이 100원이 발생했기 때문이가 아니고 이 모르는 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가 거래가 될 때 경쟁적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공개적으로 또는 비경쟁적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이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만 있다. 그러면 완전경제 시장은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경쟁적으로 거래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어있는 칸이에요. 이론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불안정경제 시장은 이 두 개가 같아질 때는 뭐가 될 수도 있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고 정보가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서 이 두 개가 달라진다면 할당 비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그럼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죠. 두 번째 결론. 불안전 시장은, 불안전 경제 시장은 정보 비용이 발생하니까 절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가? 아니요. 불안전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할당 비효율적 시장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됐었던 지문 그대로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이런 거 시험이 됩니다. 또는 그걸 말 바꿔서 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이런 거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게 뭐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죠.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모든 투자안에 돈이 골고루 배분되고 있다? 아니에요. 돈이 한 군데 몰리는 곳이 분명히 생깁니다. 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초과이익을 얻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생기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이유.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시장이 불안전해서다. 불안전 시장이다 보니까 투기가 생기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거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시장이 불안전하더라도 뭐가 되면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아지면 모든 투자는 수익률이 동일하도록 자원이 배분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투기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불안전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투기가 생기고 초과이익이 생기는 건 얘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할당 비효율적 시장인 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 주절주절 써 있는 얘기가 결국 정리해보면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딱 두 가지 묻습니다. 개념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묻는 게 우리 책에도 나왔고 요약집에 나와 있는데 이 정보 가치라는 걸 실제로 계산해보자.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보 가치라는 걸 실제로 구해보자. 그래서 이 얘기가 요약집으로는 바로 이어서 64페이지 나와 있고 기본서로는 186페이지 나와 있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요약집 F 64페이지부터 나와 있고 기본서는 186부터 나와 있는 정보 가치 구하는 것부터 다시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